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입니다. 제목은 노비근성과 샤머니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거짓말과 노비근성이라는 제목의 역사 비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경희대 사회학과의 황석련 교수의 칼럼을 소재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 국민적 특성의 하나로서 노비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노비 인구가 30%, 많게는 50%나 되었던 조선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부의 역사적 유산이다. 황석련 교수는 조선 사회를 노비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노비 사회가 규정하는 오늘날 한국인의 국민적 성향, 특질의 하나로서 노비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비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와 독립정신의 희박이다 또는 결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자주하는 그 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노비 정신, 노비 근성에는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무고하거나 사기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서슴지 않는 거짓말이 만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만연한 오늘날 한국의 사회 정치, 특히 정치의 행태는 이 노비 근성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 한국의 정치가들이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메일 지경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망할 때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젊었을 때 쓴 책에서 이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에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문화가 지금도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뻔하게 쳐다보고 웃으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지금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현실로서 지금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석련 교수가 이와 같은 노비 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가 잘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수탈한 결과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유, 권리 이런 것보다는 경쟁이 없이 서로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먼 장래보다는 당장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먼 장래의 일은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지 당장은 내 호주머니 사정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그 국민의 선호도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 노비근성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노비근성이 어떻게 해서 청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국민적 성향으로 강하게 존속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제약하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는 학자들이 다루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는 욕이나 먹죠. 야, 우리 민족을 비하한다, 역시 침입하구나, 뭐죠. 그런 이야기 듣기 쉬우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황석련 교수도 그래 했습니다만은 보다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뭐 틀리시면 틀린 대로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제가 듣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해서 할 이야기를 안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제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제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17세기 말부터 급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뭐 기본 원인은 인구 증가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니까 노비라는 인간 자체를 가재로 삼는, 인간 자체를 소유하는 그 재산 제도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690년대가 되면은 노비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노비를 매매하는 문서에서 노비 가격이 갑자기
10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730년이 되면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종모종량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엎치락뒤치락 해왔던 종모종량법인데, 어머니가 양녀인 경우에, 양인 신분일 경우에 그 어머니가 노인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이전에는 전부 노비였습니다. 노비 신분이 세습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양인이다. 그래서 종모, 어머니를 따라서 그 소생은 양인이다 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 노비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만 하더라도 인구의 40%, 적어도 30%,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뭐 60%까지가 노비였습니다만은 17세기 말 이후, 특히 1730년 종모법 시행 이후 급속하게 감소해서 19세기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지방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서 10% 내지는 그 이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 노비 신분의 세습은 비비비의 모계로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남자가 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은 전부 양인이기 때문에 이 노는 당대에 한하는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양인 신분들과 살기 때문에, 또 양인 신분의 그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대체로 장가를 들고 나면은 노는 약간의 속전을 내고 주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가 양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니까 노와 비, 그 자식은 노비 신분을 세습을 합니다. 그러나 노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당대에 한하는 예속인이 되고, 비만 이제 노비 신분으로 세습이 되는데, 이것도 19세기가 되면은, 18세기 말 19세기가 되면은 비가 둘, 딸이 둘, 셋, 넷 있을 때는 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방이 됩니다. 이런 관행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딸이 빈데, 어느 시집갈 나이가 되면은 그 아버지의 친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딸을 데려갑니다. 양반가 일기를 보면은 비 3월에 삼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비비비 한 명씩 이어지는 상태로 신분제가 쇠퇴합니다. 그런데 끝내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왕조 차원에서, 국가 체제 차원에서 노비제를 폐지를 못했을까? 제가 그 점을 이제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노비제에 대한 비판도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계 유형은 신분 세습은 비법 중에 비법이다, 이렇게 방계 수록에서 이야기했고요. 유수원이라는 학자는 우서라는 그의 책에서 어찌 신분 세습이 이 법이 이렇게 악독한가, 어찌 이리 악독한 법이 있는가 비판했습니다. 성호 이익은 천하동서고금이 없는 법이다. 이 전부 신분 세습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식에게 어떻게 천한 신분을 물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그의 동사강목에서 이 노비제가 만들어진 것은 기자 성인이 만드는 것인데, 이 성인 기자가 어찌 이렇게 악한 법을 만들었겠느냐. 도둑놈은, 죄인은 당대에 한해서 노가 비가 되는 것이지, 그 자식은 이 성인 기자가 신분을 세습하는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조선 전기만 해도 그렇지 않죠. 성인 기자가 노비법을 만들었고, 그 노비는 영구히 노비를 면할 수 없으니 이 성인 기자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노비제가 성립했다. 조선 초기 양반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초기에 정인지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찌 그리 무식한 자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쁜 법은 신라 이후에 귀족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분제를 세습을 비판하는 법이 있나, 여론이 이제 성립하면서 영조라는 임금이 드디어 종모종량법을 만들어서 노비 신분제를 신분 세습을 크게 제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내 노비제 자체를 폐지를 못했습니다. 하늘 아래 어디 노와 비가 있단 말인가?
중국의 송나라 태종이 송나라를 건국하면서 노비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인데 황제 아래에 누가 노고 누가 비인가? 그 민간의 노비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일군만민이라 합니다. 내 하나 군이고 나머지는 다 내 백성이다. 동등한 백성이다. 이후 송나라에서는 노비제가 폐지됐습니다. 아시아판 프랑스 혁명이 그때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 이제 명나라 말기 청나라가 되면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 사적인 계약관계로 노비제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만 형벌제로서 노비제는 송나라 이후에도 존속을 했는데요. 어쨌든 송태종이 행한 바 있는 하늘나라에 어디 노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개혁 사상이 등장하고 노비제를 폐지를 하는 쾌거는 조선 왕조에서 없었습니다. 노비제는 19세기 말까지도 관철이 되었습니다. 1801년에는 내노비와 시노비라 해서 내수사회 왕실에 속한 노비와 그 다음에 중앙각사에 속한 그 노비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의 노비와 그 지방관청의 그 노비들은 해방되지 않았어요. 1887년 개항 이후가 되어서야 외국인의 비판도 있고 해가지고 노비를 세습하는 금지령을 내립니다만은 아무런 실행력을 갖질 못했습니다. 1894년 갑오 경장 때 신분제를 폐지하죠. 그때 아울러 노비제도 폐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양반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그 다음 해인가 1896년에 기존의 노비제든 유효하고 새로운 노비 발생을 금지한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식구를 노비로 파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금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1910년까지 노비제는 존속을 했고 관노비도 그대로 존속을 했고 관노비부터 해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제대로 의지가 있다면. 그러나 지방관청의 노비 그대로 존속했고 무엇보다도 관비의 한 부류로서 기생 그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제는 끝내 조선 왕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의 관행으로서 노비제는 일제하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촌사에서 없어지는 것은 농지개혁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 때 약간의 토지를 지급받은 노비들이 그 동네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팔고 다른 동네에 가서 신분 세탁을 해서 열심히 일가 창립을 해서 그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당대에 초등학교 교사로까지 그 자식이 출세한 사례가 사회학자들의 사회조사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비제는 끈질기게 조선시대사를 관철을 했고 20세기 들어와서도 그 여운이 길게 남았고 북쪽 평안도 쪽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인구의 한 상당 수만 명이 조사에 의하면 노비적 존재로 일정기를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인간 해방의 그랜드한 그 디클레레이션, 대선언은 한국 사회에서 없었느냐 하는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경제사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이랬구나 하는 정도인데 그 깊은 정치사적 맥락을 제가 알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국가 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중의 정신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잠시 흥부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요. 흥부가 선행을 해서 박을 제비 덕분에 받아서 키워서 이제 켜게 되는데 세 번째 박을 켜게 되면은 노비 300명이 나와가지고 흥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흥부가 하는 말 호령을 하기를 이제부터 노주의 관계가 성립했으니 각자의 구실을 착실히 거행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어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60칸짜리 대저택을 흥부에게 지어줍니다. 이게 서민들이 꿈꾸는 대박의 세계예요. 서민들도 노비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놀부가 악행을 해서 박을 받았는데 첫째 박을 탁 트니까 옛날 양반이 출연합니다. 이놈 놀부야, 너 할아버지 뜰꺽, 너 할미 괴단, 너 아비 심술, 너 어미 월떡이 모두 내 종이로다. 도망 수십 년에 한 푼의 공을 바치지 않았다. 공전, 공돈 1,000양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흥부 놀부는 도망노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놀부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도망한 노비로서의 유민의식, 기민의식, 버려진 백성, 기민 의식이 마음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탁 흥부전이라는 소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전의 세계에서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노비전은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대박의 하나로서 상징화되어 있죠. 우리 서민들의 정신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체제 정책이나 신분 정책이나 서민 문화에서 노비전은 왜 부정되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는 저의 가설입니다. 제가 하루는 성호 유명한 실학자 18세기 전반에 초반 중반에 이거의 제노문을 읽었습니다. 죽은 노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지은 문장인데, 성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시중을 들었던 노가 죽어 있는 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의 후손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그 문장을 지었어요. 내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무덤 앞에서 술 한 잔을 붓게 하고 변변치 못하나마 몇 마디 고하노니 너가 비록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지만 귀신의 이치는 느껴서 통하는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깨닫게 마련이니 너는 험향하여라. 그래서 성호가 이 죽은 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과실과 음식을 차리고 술을 붓게 하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그러면서 이제 제문을 지어서 너가 비록 글자를 모르는 귀신이지만은 내 뜻을 귀신이니까 영명하지 않느냐, 내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조촐하나마 변변치 못하나마 내가 드리는 제물과 술을 맛보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어느 순간 야, 너는 죽을 수도 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종교학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죽을 수도 노입니까?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또 이 같은 시기에 노공이라는 사람이 또 역시 죽은 노를 위해서 제문을 지었습니다.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에 주인은 글로서 죽은 종 막돌이의 장례를 고하노라. 너의 아비가 내 말 구종을 든지 20년에 마침내 길에서 죽었으니, 또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너 어미가 내 몸을 복양한 것이 30년인데 마침내 집에서 죽었으니, 또 이제 너가 또 자식 없이 죽으니 너의 채신은 마침내 씨가 없어졌도다. 그래서 평생 이제 막돌이가 고생한 이야기를 위로를 하고, 너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은 너 아비와 너 어미, 내 종이었던 너 아비와 너 어미, 너 형, 이 형도 노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안주인, 그러니까 나의 먼저 죽인 처 말이죠. 너의 안주인과 작은 주인, 나의 동생들이 마땅히 너가 온 것을 보고 놀래 다투어 나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내가 어찌 지낸지를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최근에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빨과 트럭이 쉬고 빠지고 해서 몹시 늙었다. 나도 곧 거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죽어서 사후 세계가 땅속에 있습니다. 이 땅속에 있다기는 이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노주 관계가 그대로 재생된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나의 먼저 간 아내, 나의 먼저 죽은 동생이 거기에 있고, 그 동생 밑에, 아내 밑에 노인,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이 있다. 너도 이제 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하, 노비는 죽었어도 주인을 섬기는 노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보편적인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 불교 세계와는 다르죠. 제가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 세계에서는, 또 불교 세계에서는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선행을 한 사람은 천당이나 가고 악행을 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조선시대만 있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신채호란 분이 꿈하늘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한국 민족주의를 형성을 했어요.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가를 신채호 선생이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육계의 이성의 아이는 영계에서도 아이요, 육계의 어른은 영계에 가서도 어른이요. 그 다음에 육계의 상전, 이성의 상전은 주인은 영계에 가서도 주인이요, 육계의 종은 이성의 종은 영계, 저성에 가서도 종이니 영계에서 높다 낮다 하는 도깨비들이 모두 육계에서 받은 꼴과 마찬가지라. 저성에 사는 도깨비들에도 신분 위계가 다 있는데 양반 있고 종이 있고 그건 다 이성에서 양반 종이 그대로 옮겨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되면은 영원히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과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이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는 성호나 노공의 제노문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역사는 그렇게 그 정신사는 연속적이에요. 이 정신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세계를 가지고 저는 샤머니즘의 세계다, 그렇게 또는 좀 더 좋게 이야기해서 무속, 무교, 샤머니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샤머니즘, 무교의 세계에서는 사후 세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거나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현세의 연장으로서 사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 그 다음에 보다 그 깊은 사후가 있습니다. 그 연화대왕에 있는 사후가 있는데, 많은 그 샤머니즘의 소설이나 그 무가를 들어보면요, 그러나 당장은 죽어서 인간의 영은 그 생명 불멸입니다. 죽었어도 영은 죽지 않고 인간 사회에 떠도는데, 따라서 현세의 연장으로서 사후가 있고 거기는 정의의 심판자가 없습니다. 현세의 질서가 그대로 재생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부와 권력이 그대로 그쪽에서 재생되어 나타납니다. 부자는 죽었어도 부자요, 가난뱅이는 죽었어도 가난뱅이입니다. 주인은 죽었어도 주인이요, 노비는 죽었어도 노비입니다. 이거 유교의 정신세계하고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부와 권력은 종교성을 갖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부자가 되는 것, 횡령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대박을 터뜨리는 것, 이것이 종교성을 갖습니다.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습니다. 근대가 성립하면서 이런 정신세계를 비판하는, 극복하는 어떤 그 교육혁명과 정신혁명이 매우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건국 선인들이 또 조국 산업화의 역군들이 그러한 정신세계를 창조하려고 지향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의 시대와 더불어 이 세계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회적 평등의 이름으로,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대장동 사태와 같은 사태를 눈앞에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